시장을 선도해서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진짜 우리 흔한 말로 별 볼 일 없다.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확인 후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터닝하는 거 보시고 사도 된다. 결국은 이 단기적인 수급에서는 2차 전지 관련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추가적으로 빠졌으니까 산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도 말하자면 시장 전체가 뭐 제가 보기엔 이렇게 흐름이 좀 꺾이는 과정에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뭐 제가 그동안에 이제 경험이나 이런 걸로 느끼고 있는 뭐 시장의 그 숨결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거를 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드릴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자님이 주식시장이 좀 흐름이 꺾이는 분위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한국이나 미국 증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서 앞으로 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욕 증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급의 주체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개인이고. 근데 외국인이 안 움직이면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관들의 움직임이라는 게 굉장히 빠른 우리 흔히 말하는 단타 개념의 움직임이 많아지지 무슨 롱텀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규모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인들이 이제 그런 점도 있고 뭐 그렇죠. 이제 국민연금이 다소 이제 조금 롱텀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하고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게 큰 흐름이 바뀌는 그런 찰나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시장이 올 들어서 굉장히 나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상저 뭐 하고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작년 말에 많이 했잖아요. 이미 상고가 됐죠. 네, 근데 이게 1월부터 7월 말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계속 올랐거든요. 그것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의 그 메가 캡들이 기술주들이 이끌면서 이제 그렇게 시장을 끌고 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입어서 우리도 이제 7월까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8월 1일 날 터진 거예요. 사실은 8월 1일 날 장이 확 바뀌어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애써서 시장에서는 에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무시했는데 사실은 그게 별거예요. 제가 보기엔.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월 초에 피치가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이 그거 뭐 무디스도 가만히 있는데 뭐 피치가 지네가 뭐 그냥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애써서 충격적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반응을 했어요. 초기에는. 물론 이제 밀렸지만 금방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여태까지 시장에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뭐 네가 옳고 뭐 내가 틀리고 뭐 이렇게 다투던 그거에서 완전히 벗어난 다른 거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해? 안 해? 그럼 금리를 내려? 언제 내려? 얼마까지가? 뭐 이런 거에 전부 이 사람들이 매몰돼 있으니까 맨날 CPI가 어떻게 뭐 코어는 어떤데 뭐 이런 것만 따지면서 시장이 막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죽어가잖아.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야지. 무슨 얘기야. 이제 곧 연준이 멈추고 어떠면 빨리 내려야 될지도 몰라. 이러면서 이제 끌고 온 거잖아요. 상반기를. 7월 말까지. 근데 여기 피치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는 어떻게 말하면 구조적인 문제를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등급 강등하겠다 그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미국의 채권 아니에요. 국채. 미국이 1년에 세수를 5조 달러가 들어와요.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이렇게 과거보다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미국은 그중에서 1조 달러는 이자 내는데 다 써야 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5조 들어온 데서 1조를 이자 내고 나면 원금 하나도 못 갚고 또 차원 발행해야 돼요. 근데 차원 발행하면 되면 과거보다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자꾸 무담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설득하고 해서 부채 한도 협상을 늘렸잖아요. 그럼 부채 한도 협상을 늘리면 끝이 아니라 그럼 채권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쓸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채를 누가 사요? 주로 단골이 중국하고 일본 아니에요. 미국 국채. 물론 이제 국내 소화도 있지만 해외 소화에서 주로 하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미국은 미국에서 세수를 얻고 이자 주고 재정을 운영하는데 모자라는 돈을 다른 나라의 부를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거를 피치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계속 이러면 이게 뭔데?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네 신용 등급이 강등이지. 그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장에서는 그냥 눈앞에 있는 금리 흐름이나 뭐 인플레이션의 뭐 꺾이는 슬로프의 강도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옥신각신 하다가 갑자기 다른 게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써서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낙관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덮으려는데 이게 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보니까 문제는 문제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중순까지 쭉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커브를 틀어서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린다. 연준은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릴 거다. 이런 이제 의견을 뒷받침해서 조금씩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어떤 꿈이 있었냐면 AI라는 꿈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턴에서 올라가려면 뭐 재료가 있어야지 그렇죠. 되는데 자,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피치는 니네 강등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분위기가 그런데 그럴 때의 시장에서 사람들은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꿈을 생각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게 되면 그런 현상은 과거에도 시장에 많았거든요. 시장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자꾸 꿈을 꾸는 주식을 사려고 하는 이제 경향이 있잖아요. 그 AI가 얼마나 광범위해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지금 AI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뭐 AI 토크 말만 붙이면 마치 뭐가 있는 거 같고 AI 교육, AI 의료 뭐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와도 다 얘기가 되니까 그게 확장성이 그 어플리케이션 사업이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 핵심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지만 메가캡 엔비디아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렇게 쭉 다시 8월 중순서부터 꺾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8월 지나고 그래도 8월에는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1월에서 7월까지 쭉 상승하다가 8월에 한번 접은 달인데 이제 9월이 참 문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한 20여 년 통계치를 봐도 9월 시장이 별로 좋은 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같은 거 보면 9월, 10월이 높거든요. 그게 높다는 건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 상승 관성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시장이. 또 미국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 총통화, M2라고 하는 총통화 줄었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조금이라도 주식시장이 낌새만 보이면 들어와서 살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9월 시장은 상당히 치고받고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랠리는 이루어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제주 가면 뭐 오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랠리 정도 안 되더라도 그냥 완만한 그런 거는 만들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꼭 짚어야 될 게 오르는 거와 떨어지는 거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제한적 시장에서의 그 살짝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끌고 가는 몇 개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은 그래서 굉장히 매매를 잘하면 좋고 잘 못하면 그냥 안 하니만도 못한 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이제 9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시장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의견이 뭐 이래서 그래도 뭐 아니야 경기는 좋아 뭐 이러다가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하는 게 이제 10월에 시장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시장이 그냥 움직일 거예요. 그 방향으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8월이 월 개념으로 플러스는 못 냈지만 뉴욕의 3대 지수 다 그렇지만 아직은 상승 관성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그러면 시장이 크게 오른다고 보시진 않는 것 같고 네. 엄청 하락한다고 보시지도 않는 것 네, 그러니까 같고 지표상으로는 그렇지만 네. 안에 내용상으로는 네. 시장을 선도해서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진짜 우리 흔한 말로 별 볼 일 없다.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어느 쪽으로 쏠리는 게 더 심해지죠. 그래서 쏠림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이슈가 빨리 돌고 그런 현상이 이제 계속 일어나죠. 자, 근데 또 시장에서는 누군가는 이제 4분기 내년, 3분기 경기 침체 오래 즉시 하락 얘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뭐 시장이 항상 하락 얘기하는 분은 뭐 올 벽두부터 하락 얘기했으니까 의견은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시장이 나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나쁜 흔적을
손에 쥐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시장의 느낌이. 그러면 10월 중순이 들어가면 실적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후퇴 내지 침체에 대한 결과치가 기업의 실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월 되면 10월에 늘 있는 실적장에서 실적이 우리 생각보다 나빴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읽냐면 이거 봐. 나빠지잖아.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혀 뭐 이상한 소리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겠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시장이 하락으로 방향을 잡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상승의 관성이 남아있는 9월이고 10월 가서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좀 빠질 수도 있죠. 네. 그럼 혹시 저는 최근에 주식 운용할 때 어떤 좀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늘 우리가 이제 앉는 고민인데 그게 좀 깊어졌죠. 주식 투자에서 늘 고민은 그거잖아요. 뭘 살까? 그리고 그 타이밍, 언제 사고 언제 팔까? 이게 영원한 숙제인데 이게 더 심해졌어요. 요즘 시장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전체 풍선 효과. 그러니까 옛날 풍선을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가면 옛날에 이 격차가 요분이 안 됐는데 이쪽 섹터랑 얘도 좀 올라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지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역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게 가려면 어떤 게 죽어야 돼요. 시장에서. 무슨 얘기냐면 그걸 팔아서 가는 쪽으로 사람들이 선택하거든요.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걸 팔아서 이걸 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때에 시장에서 흔히 하는 말로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산다 이런데, 근데 죽는다는 표현이 너무 좀 그러니까 그게 조정을 받아야 그래야 다른 게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9월의 시장에서는 그걸 정하는 힘겨루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아주 쉬운 예로 많이 오른 2차전지 택할 거야? AI 택할 거야?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럼 AI를 택한 분은 돈이 없으니까 2차전지를 팔아서 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역풍선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게 올라감이 오히려 기존에 올라가는 걸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매매 타이밍은 이런 거예요. 과거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붐업돼서 유동성이 크고 3년 전 같은 경우에 막 다 오르니까 BBIG 그래서 얼마나 올랐어요. 그럼 순서만 다를 뿐이지 결국 다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이 깨진 섹터에서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떨어질 때 사야지. 그래야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제한적 유동성에선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말씀은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뭐 살까? 그 다음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지 이게 정확한 건가? 그게 근데 이제 이슈가 빨리 도니까 더 심해진 거죠. 네. 자, 지금 뭘 살까, 언제 사고 언제 팔까 얘기해 주셔서, 이제 2차 전지 테마 가열 이후 다음 이제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셔서 주도주 뭐가 될까요? 올해 이제 4분기 내년 상반기 유망 섹터 어떤 주식 사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이 주도주를 얘기하면 꼭 이게 포춘텔러 갖고 좀 그런 기분은 있지만,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이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미국 시장하고 전혀 괴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주도 섹터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은 AI가 좋은데 우린 전혀 딴 거 갖고 하고 있다. 그거는 좀 안 되잖아요. 왜? 외국인들이 주로 사니까. 그래서 어제까지 삼성전자를 1조 가까이 샀잖아요. 8월 들어서만 4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가 1조 9,800 얼마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사겠지만. 그러니까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갑자기 8월 들어서 사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HBM 납품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이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AI인데, AI도 축을 가만히 나눠보면 반도체하고 반도체 장비, 이게 한 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로봇이 있어요. AI 로봇.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오면서 이게 싹 바뀌었어요. 대기업들이 삼성전자도 자기네 라인에 좀 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거 발표했고, 그러니까 현대차도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대그룹들이 자꾸 여기 이제
인볼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선 AI 관련되는 로봇이 지금 뜨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AI예요. AI가 없다면 로봇만 가는 장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줄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AI를 아주 재빠르게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해서 조금 뭔가 흔적을 결과를 내놓는데 뭐 루닛이라든지 그러니까 AI 의료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옛날에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러시가 있으면 금해서 돈 번 사람보다 청바지 곡괭이 판 사람이 돈 더 벌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빨리 적용시킨 거. 그래서 요새 이제 AI 의료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도 담당 부처에서 AI 의료의 기준 뭐 이런 거를 그저께인가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한 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약 바이오예요. 제약 바이오는 끊임없이 주도주의 후보로 나서려고 애를 되게 많이 쓴 건데, 그동안에 이제 제약의 특성상, 왜냐하면 제약의 이 몸집 큰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지 사실 그 밑으로는 몸집 큰 게 아니니까 전부 기술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기술에 의존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우리가 제일 걱정인 게 요새 어저께 뭐 위고비 뭐 이렇게 해서 당뇨병 약인데 먹다 보니까 살도 빠지더라 이러고 일론 머스크가 이용한다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암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디멘시아, 치매 이런 거는 인류가 지금 막닥뜨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테마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단독으로 선도주를 하면서 시장을 오래 끌고 가지는 못해요. 딴 게 이렇게 합쳐져야 간다는 거죠. 제약의 특성상.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한편으로 보면 실적을 바탕으로 한 3년 일할 거 다 갖고 있다는 조선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쉽게 하면 굉장히 안전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산업의 안전핀을 당분간은. 그러니까 뭐 27년까지 독구가 비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정말 이슈로 가끔씩 이렇게 탁탁 튀어나오는 게 무슨 방산, 원전, 건설, 우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크게 뭘 주지 않더라도 어떤 이슈들이 막 나올 때마다 이게 이제 움직일 수 있고 그 정도 축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네 가지로. 그래서 된다면 이거 이외보다는 이 안에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뭐 내년에 AI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이런 거 하셔갖고 포트폴리오를 이 안에서 잘 구성하시면 AI에서는 관련해서 뭐 반도체와 로봇,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조선, 방산, 원전, 건설, 우주 총 그래도 7, 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중에서도 범위를 조금만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산, 우주, 건설 뭐 이런 거는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이슈 쪽으로 하나를 잡으시고 그리고 AI 관련도 뭐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엔 뭐 장비 쪽이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시장 그 흐름상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로봇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조선이야 뭐 워낙 빅사이클에 뭐 들어갔다 뭐 아니다 이런 수준에 있으니까 그냥 뭐 조선 같은 것도 그냥 조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조선사 이래야지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 기자재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그러면 또 이제 그 투자 폭이 넓어지니까 그 안에서 좀 고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언급도 해주셔서 이제 아까 HBM이랑 그런 수요도 있고 하니까 하반기 이제 정확하게 4분기나 내년에 이제 반도체 업황 반등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 경기의 바닥이 곧 온다 바닥이다 그랬는데 이게 기다린 바닥이 벌써 얼마나 오래 아직은 안 찍었잖아요.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주투자하면서 공부 좀 하시면서 매일 체크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에 이 반도체 스팟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럼 스팟 가격이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반도체 경기가 이제 바닥 쳤으니 먼저 사야 된다 이러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반도체는 뭐냐면 반도체에 새로운 게 하나가 열린 거잖아요. HBM이라는 그래서 이제 3, 또 4, 뭐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거로 집중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AI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런 고광역대의 HBM만 딱 꽂아서 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하다 보면 뭐 DDR5도 들어가야 되고 딴 것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반도체도 서서히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흔적을 우리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는데 그게 조금만 좋은 쪽으로 흐름을.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의 절대적 그 수치가 아니라 흐름 자체가 바뀌면 시장은 그걸 인정을 하죠. 그렇죠. 반도체 이제 살아나는 3분기 실적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뭐 저는 좀 3분기부터는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이제 실적 그렇게 나오고 하면 뭐 주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망은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얘기하면 그 두 종목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갑자기 막 몇 천억을 외국인이 가만히 있다가 삼성전자를 사느냐. 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파생에 상당히 그 지렛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오르면 추정 지수가 확 바뀌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러면서 파생해서 또 돈을 버니까 그 집중화해서 살 수도 있죠. 또 집중화해서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눴던 반도체의 원래 업황이라든지 업황이 개선되는 거 이외에 또 하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이게 파생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종목이다, 그쪽에. 네.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좋으면 다 좋아지지만 오히려 장비 쪽도 한번 들여다보시라. 네. 그러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가는데 거기에 관련된 장비는 떨어지고 이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흔히 반도체 이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DB 정도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시총 1위, 3위인데 그러면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하면 그 둘도 대표적으로 반도체의 흐름을 나타내는 주가를 표현해 주겠지만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장비 쪽도 한번 보시는 게 투자 방법으로는 어떠냐 하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장비라면 이게 전공정과 후공정은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후공정 쪽에, 그리고 특히 그 HBM 후공정 쪽에, 그런 장비 관련들이 이제 빨리 움직이죠. 그럼 반도체만 지금 한 가지 더 드리면 반도체 투자 시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랑 반도체 관련해서 뉴스 나오는 것 중 혹시나 우리가 뭐 믿으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과거는 이게 꼭 반도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반도체가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랬잖아요. 반도체가 내가 먼저 사서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반도체의 바닥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산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가서 길목을 노리자. 뭐 이런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엄청난 유동성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얘기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제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먼저 가서 기다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생각한 대로 잘 되면 남보다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사서 더 이익을 많이 볼 수는 있지만 이런 오랜 진통을 지내고서 이제 나갈 때는 확인 후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대한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 뭐 두 집 건너 한 집이 삼성전자 주주라며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추가로 더 사는 얘기인데 그러시지 말라. 그래서 터닝하는 거 보시고 사도 된다. 만약에 터닝을 했는데 조금 가는 척하다 말아서 그 짧은 거 놓쳤다 이러면 차라리 놓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뭐 무릎에 사라는 얘기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번에는 다른 때랑 좀 다르게 터닝한 게 어느 정도 확인된 다음에 실적이 바뀌는 게 확인된 다음에 들어가도 이게 가는 장이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최고로 우리나라에 돈을 벌어다 주는 섹터인데 그러면 충분히 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움직이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도 조정을 좀 많이 겪었잖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2차 전지 좋죠. 2차 전지를 아마 뭐 저를 포함해서 주식시장의 직감도 쪽으로 관련이 있거나 그쪽에 관련 있는 분들이 2차 전지 안 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의 핵심을 이루는 게 전기차. 그럼 앞으로 더 나가면 ESS. 그 두 개를 놓고 이거를 본다면 이 산업이 인류가 이거를 냈다 던지고 이제 안에 이럴 때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발전을 해요. 물론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뭐 누가 얼마큼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은 경쟁은 치열해지겠지만 어쨌든 간 2차 전지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섹터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는 거는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많을 때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특히 이제 양극재 이거 뭐 셀 제조업체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SDI보다는 양극재 소재 쪽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폭발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려면 계속 똑같은 힘이 가해져야 이 주가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근데 이것도 뭐 살 사람 다 샀고, 군데군데 무서워서 이제 그만 먹고 나올래 이거 판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AI라는 게 탁 시장에 뜨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풍선 효과, 이쪽을 팔아서 일로 갈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단기적인 수급에서는 2차 전지 관련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추가적으로 빠졌으니까 산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게 가격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을 대표하는 거 중에서 2차 전지 쪽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자기네 포션 맞추기 위해서 사는 매수는 별개지만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숨고르기가 조금 진행된 후에 보는 게 낫다. 근데 난 그런 거 관계없고 난 뭐 몇 년 앞을 보고 사겠습니다. 그거는 뭐 사셔야죠. 근데 저는 이제 일반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3년, 5년 이런 분들은 뭐 제 얘기 안 들으셔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하는 면에서 이제 드린 거죠. 네.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말씀. 2차 전지도 셀도 있고 뭐 장비도 있고 소재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좀 더 간다면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좀 집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전방산업, 후방산업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방산업이 셀메이커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에서는 이 후방산업이 갑이에요. 이게 독특한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메이커 뒤에 양극재, 음극재 여기가 갑이고 이게 줘야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기초 소재를 갖고 있는 데가 또 갑이고. 그러니까 전방, 후방 산업 이렇게 나누지만 실제로 영향력은 거꾸로 돼 있는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2차 전지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어차피 뒤쪽, 그러니까 뭐 소재, 음극재, 양극재 이런 쪽이 셀메이커보다는 빠를 가능성이 있죠. 자, 아까 전에 이제 외국인분들이 삼성전자 최근에 좀 많이 샀다고 해주셔서 최근에 투자자들, 개인, 기관, 외국인 좀 동향은 좀 어떻다고 보시나요? 요새 이제 개인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날은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 개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안정감 있게 흘러가지는 못하니까 이익 실현을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8월 되면서 좀 팔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AI 얘기 나오고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9월 들어서, 9월 1일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금요일 날. 그래서 어제까지 1조 가까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또 그 전에 파른 거 산 거니까 그 큰 전체의 포션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OECD 중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제일 낮게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외국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포션을 굳이 늘려야 될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게 저는 그냥 이게 우리 자꾸 아전인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의 투자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뚜렷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냥 수급은 상당히 그 제한적인 수급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 별다른 매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다음 달부터 무역 흑자가 엄청나게 나고, 야, 이게 한국이 드디어 반도체가 좋아지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반도체가 달라지니까 한국이 달라지네. 야, 한국 무역 수지 봐봐. 이게 막 쭉쭉 이렇게 되면 얘기 달라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외국인 투자도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 외국인 분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 건 삼성전자 말고 또 있나요? 로봇도 사요. 네. 로봇도 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AI 관련 쪽은 계속 사고, 네. 2차 전지 셀 메이커도 사요. 네. 자기네가 살 것만큼. 그리고 자동차도 사요. 떨어지지만. 그건 뭐냐면 딱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서 돈을 국부를 획득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버는 방법은 국부 획득인데, 국부 획득이 무역으로 일어나는데, 그럼 무역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한국에서. 뭐 요새 좀 헤매지만 반도체, 그거 무시할 수 없고, 또 AI까지 이렇게 바람 부니까, 그러면 이제 AI용으로 된 이제 반도체. 그래서 이제 우리가 HBM 이런 거 해서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사는 거고. 지금 많이 오른 거 때문에 이 기술적인 수급 때문에 자동차는 조금 쉬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자동차도 우리나라 돈 벌어 먹이는 섹터니까 그거 사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고르는 건 그냥 일희일비해서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좀 싸 보이는 주식, 좀 가장 좀 저평가된 섹터나 이런 쪽은 어디라고 보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기본적 이론으로 쌀 때 사면 된다. 근데 이것도 또 아셔야 돼요. 싼 주식은 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괜히 빠진 주식은 없어요. 근데 이제 자꾸 우리한테 혼돈을 주는 게 뭐냐면, 주가가 이게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걸 사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 잘 나가는 종목에 비해서 얘가 어느 정도 편차밖에 안 됐는데 지금 편차가 이렇게 벌어졌으니 키 맞추기를 해서라도. 근데 키 맞추기는 유동성이 풍부할 때 일어나는 거지,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게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격이 싼 게 호재임은 분명하지만 그 가격이 싸다는 이유가 이 주식을 사야 되는 절대적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밀려봐야 얼마나 밀리겠어요. 그런 생각. 근데 얘 이제 좋아질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거를 접근을 해야지. 그냥 전혀 앞으로 비전도 안 보이고 그런데 얘는 그냥 단순히 싸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갖고 계신 것들을 한번 전부 다 이렇게 산업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그래서 이게 왜 지금 빠져 있는가. 그건 실적 보시면 알겠죠. 실적이 계속 나쁘면 그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 분기별 실적이나 이런 게 터닝을 한다든가, 무슨 그런 조짐이 보이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실적 얘기해 주셔서 이제 10월달, 다음 달 되면 또 기업들 3분기 실적들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올 거예요, 한국 기업들?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은데, 이거는 시장에서 실적과 주가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기대치하고 실제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치가 얼마냐 보다 시장이 얼마를 바라고 있는데, 얘는 이번에 어느 정도 나와 거다. 이랬는데 그게 생각보다 높으면, 그러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얘는 좀 나쁠 거야. 그랬는데 나쁜 게 덜 나쁘게 나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나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악재인데, 근데 이제 과연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섹터에 따라서는 좋게 나오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섹터에 따라서는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뭐 반도체가 조금 뭐 좀 달라진다거나 이래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10월의 실적이 나빠지면 시장이 급격하게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비는 해야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데 그냥 덜컹하면서 시장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너무 겁내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또 새로운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주가 떨어지는 게 무섭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주가가 툭 하고 시장이 반응해서 떨어질 때 나는 과연 뭘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좀 적극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실적이랑 관련된 건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데이터 보면 미국 수출은 굉장히 늘었는데 중국 수출은 사실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고 수출에서 어쨌든 투자 포인트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아니 지금 이제 환율 때문에 수출 기업이 좀 이제 단순 수출 뭐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데는 좀 득을 보는 건 사실이죠. 근데 뭐 어차피 우리 시장이 중국 시장 축을 이제 좀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런 영향은 안 받을 수가 없죠. 그건 뭐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한중일 협의체를 만들자고 우리 정부가 다시 얘기하고 뭐 그래서 어쨌든 간 이제 그거는 뭐 풀어가야죠. 이게 먹고 사는 건 이데올로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 그래서 뭐 수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니에요. 현재는. 네. 그래서 어려움은 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들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럼 좀 전반적인 한국 시장 점검하는 질문으로 주식 매수 타이밍 혹시 알려줄 수 있는 경제 지표라든가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는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가지고 주식을 뭐 산다 이거보다는 수급을 체크하는 게 훨씬 네, 수급이 과연 그러니까 수급의 대표적인 게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외국인들 수급이 늘어나고 있느냐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이 사고 있느냐 팔고 있느냐 그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환율도 또 그렇죠. 그것도 이제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왜냐하면 우리 기업이 갑자기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0월에 넘어가서 10월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그 충격으로 시장이 덜컥 내려앉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때 잘 사시는 게 중요하죠. 그건 또 하나의 기회가 되니까. 미국 시장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테크주, 뭐 대표적인 애플, 아마존, MS,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뭐 메타 이런 데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뭐 어젯밤에 이제 이 테크주들이 급습을 당해갖고 그 이제 게이트키퍼라고 그러죠. EU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 뭐 다 들어갔어요. 아마존, 애플,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 중국의 바이트댄스, 틱톡. 이게 들어갔어요. 이제 삼성도 들어간다는데 다행히 삼성은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이제 내년 3월부터 시행인데 이거 충격 좀 받을 거예요. 지금은 애써 아닌 척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엔비디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가 주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어제 중국 공무원들이 외국산 휴대폰을 병행해서 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플 쓰지 말라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도 거기에 외국 거지만 주로 이제 공무원 중에서 중국 공무원 여기서 지칭하는 공무원이 한 5천 몇백만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7, 18%가 애플을 쓴대요. 그럼 200 몇십만 명이 이제 안 쓰는데, 그 200 몇십만 대가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팔리는 거의 충격이 뭐 이렇게 수치장으로 크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미국하고 이제 옛날 화웨이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이 딱 붙은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로.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런 빅테크들이 전부 이제 주저앉는 바람에
나스닥이 1% 이상은 이제 어제 밀린 거거든요.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그래도 미국 시장도 그래도 꿈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장주를 살 수밖에 없다. 뭐 간헐적으로 이제 이런 게 터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주춤할 때 딴 쪽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 내수 뭐 그 상업용 것들이 어제 이제 뭐 미국 시장 조금 움직이고 이럴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기술 성장주일 수밖에 없다. 미국 시장도. 이거를 배제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미국 시장도. 자, 9월에 또 FOMC 있잖아요. 9월 FOMC 어떻게 예상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 방향 이제 어디 보시나요? 이제 완전 동결로 보시나요? 아니면 한 번 정도만? 참 어려운데 이게 제가 뭐 미국 네. 금리를 근데 그냥 제 생각은 어제도 소비 지수가 생각보다 ISM 소비 PMI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이제 겁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야 이거 연준이 이거 또 올리는 거 아니야? 이거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잠깐 뭐 경기 후퇴니 침체니 얘기 나오다가 이렇게 다시 또 좋아져 버리니까 그 우려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일제히 올라 버렸잖아요. 그래서 2년 만기 5% 넘어갔어요, 어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달은 금리를 안 올리고 동결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11월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옥신각신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또 11월까지 그거를 계속 뭐가 오르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관련 지표들을 계속 체크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연장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아주 힘좋게 갈 수가 있겠어요. 네, 갈 수가 없지. 자, 그럼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2% 가능할까요? 내년에? 뭐 가능하니까 한다고 연준이 그러는 건데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뭐 제가 오늘 나와서 말씀드리니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지 않나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구조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그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이 언급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잘 포장해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그 얘기할 때 늘 잘못 얘기를 잘하거든요. 그 전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다 이랬다가 난리 났고 또 작년에는 잭슨홀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고통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그날 나스닥 4% 빠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과거 이런 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포장해서 비둘기파적으로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대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미국이 그 자주 쓰던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파이낸셜 리프레션이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적정한 금리와 적정한 인플레를 그냥 용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하냐면 부채도 느낌상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가 10억 할 때 우리가 1억이 빚이 있는데 아파트가 20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 1억이 빚이 작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거는 과거에도 미국이 많이 정책으로 쓰던 파이낸셜 리플렉션 많이 쓰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운 띄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야, 그러니까 뭐 딱 2%에 맞추다기보다는 근데 왜냐하면 지금 구조적으로 그게 좀 어렵잖아요. 미국 그 안에 구조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자기네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모자라는 거 그거는 국채 발행해서 외국의 부를 가져다 이렇게 쓰는 거고 이번 바이든 정부가 또 생각해낸 게 IRA 아닙니까? 이제 공장도 갖고 와. 공장도 여기서 만들어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 줄게 여기서 만들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 조지아 같은데 집값이 안 떨어져요. 공장 거기 가서 우리나라도 거기 몇 개 짓잖아요. 다 짓잖아요, 거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헤드쿼터가 아니라 이제 블루칼라 노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도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임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블루칼라들이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소비가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상한 현상들이 물론 그게 미국 전체는 아니지만 그게 상당히 많이 이제 퍼져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히 어느 정도의 금리도 용인하고 물가 상승도 용인하고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제 딱 시침이 떼버렸는데 이거는 아직 미확인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게 그렇게 딱
부러지게 2%까지 내리기에는 다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번에 유가 올랐잖아요. 드디어 이제 87달러 넘었잖아요, 배럴당. 네. 이것도 상당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어 CPI 따질 때 에너지하고 식품은 뺀다고 그러지만 에너지라는 게 단순 에너지를 뺀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쪽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코어 CPI도 상당히 압박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쓰고 있는 재정 건전성, 그거를 따지면 사우디는 이게 90불을 넘어야 돼요. 유가가 뭐 러시아야 지금 뭐 죽을둥살둥하니까 유가 올라야 되겠지만 사우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네옴시티도 하고 뭘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그러면 좀 웃기는 얘기지만 유가가 90불이 넘어서 네옴시티 좋아해 막 한국 건설 들어와 막 이러면 우리나라 건설주는 숨통이 트이겠지만 인플레는 못 잡는 거죠. 우리가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 부러지게 단기적으로 2%에 맞춘다. 이거는 상당히 힘든 길을 지금 연준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미국의 이제 고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전히 굉장히 좋잖아요. 좋죠. 근데 이제 지난번 발표 때 뭐 그 3.8 실업률 나왔으니까 이제 그거 조금 위안으로 이제 고용 시장도 식어갈 거다. 연말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근데 상당히 더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IRA 이런 것 때문에 뭐 계속해서 공장 짓고 일자리 뭐 그 사람 필요하고 막 이런데 공장 들어오라 그랬지 사람 데리고 오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뭐 공장 짓고 이러는 주 같은 데는 더 심하고 그렇죠. 모기지가 7%가 넘어갔는데도 계속 주택 수요는 늘어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따지고 보면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고용도 뭐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이 고용이 낮아진다는 거는 이제 미국이 전체적으로 소비가 많이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다 갔던 사람들이 서비스 부문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쪽이 좀 죽을 거다.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열려져 있으니까 뭐 쉽게 고용이 뭐 급격히 나빠진다? 이렇게는 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은 한 1,330원대이던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연말까지는 좀 불안정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정리가 되려면 내년으로 좀 넘어가야 다소 좀 진정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잖아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국제금융 올랐단 말이에요. 국제금융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달러 인덱스가 사상 최고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어떻게 떨어져요? 떨어질 수, 그런데다가 상대적으로 주변에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위안화는 저렇게 헤매고 있고.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조금 더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지금 뭐 1330원대지만 여기서 뭐 1, 20원 더 올라가는 것도 한번 상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냥 휙 날아가면 문제지만 이제 그렇게 돼야 이게 뭐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금년까지는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얘기는 시장도 불안정하다 하죠. 다시 바꿔서 이제 주식시장 얘기로 하면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저자님에게 좀 섹터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있는 인터넷 섹터 이게 이제 뭐 AI 기능을 탑재한 뭐 그런 거 툴을 이제 새롭게 발표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좀 뭐 이렇게 회복시켜 볼까 또 갖고 계신 분도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질 때는 기술적 분석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 뭐 흔히 보시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 네이버나 카카오는 약간의 그 차이는 있어요. 카카오보다 뭐 네이버가 조금 낮게 보일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두 종목 다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지금 다른 거를 제치고 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서 살 만큼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죠. 유동성도 제한적이고 그런 제한적인 데다가 이제 또 상황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현대차 기아가 있는 자동차 섹터는요? 자동차는 뭔가 그 단기 바닥은 형성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올랐다가 쭉 밀려 내려오면서
보시면 알지만 단기 바닥은 형성했는데 우리가 이제 단기 바닥에서 이게 상승으로 턴해서 올라가려면 뭔가 그럴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대기아차가 그런 모멘텀을 가져와야 돼요. 현대기아차가.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현대기아차가 초기에 놓쳤던 게 뭐냐면 현대기아를 사람들이 전기차 이러면 테슬라를 연상할 만큼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작업에 실패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적을 뭐 그런 대로 잘 팔고 있으니까 실적으로 쭉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가 이제 지금 빠진 건 뭐냐면 다른 경쟁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다른 경쟁 업체들이 전기차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본다면 뭔가 새로운 그 모멘텀을 현대 기아가 갖고 온다면, 그러니까 이제 시장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더 빠질 위험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되지만 올라갈 동력이 없다. 그러니까 올라갈 동력이 생길 때 들어가시라. 그런 얘기죠. 자동차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하이브라든가 YG, JYP가 있는 엔터테인먼트 섹터. 이 엔터테인먼트도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독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산업으로 인정을 못 받다가 이제 규모들이 점점 커지니까 이거를 했고, 사실 이 엔터의 출발에 엔터를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런 거 사봐야지 이렇게 각인시킨 거는 JYP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JYP가 쭉 끌고 왔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이 샀다 팔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거죠. 수급이 깨진 거예요. 계속 사야 되는데 계속 살 사람이 없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익 실현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좀 JYP는 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냥 기술적 분석 패턴으로는 오히려 SM이나 하이브가 나 보여요. 근데 이거는 항상 우리가 한쪽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엔터테인먼트는 우리만 갖고 있는 독자적인 거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움직일 때 AI, VI, AR, VR 이런 거 같이 움직이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확장되면 게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인지하셔갖고, 그런 쪽에서 시장을 좀 보시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JYP보다는 다른 것들이 조금 기술적으로 나 보여요. 건설 섹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네옴시티 터지면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이게 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설이 또 하나 걱정하는 거는 계속 뭐 매달 위기설 나오는 이제 PF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신다는 거죠. 이제 PF가 터지면 그 PF에 관련된 금융 쪽이 무너질 거고, 이제 건설도 무너질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금융이 없고 건설이 없는 세상을 살 수는 없다. 그러면 오히려 좀 웃기는 얘기지만 터지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PF? 사태? 터져? 위기설? 터져라. 그럼 난 그날 산다. 오히려 그런 걸로 좀 생각을 바꾸면서 추적을 해가시면 지금 막 사는 거, 왜냐하면 지금 뭐 네옴시티나 뭐 이런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은 2박 3일 아니에요. 얘기 나오면 좀 했다가 또 뭐 이렇게 아직 가시적으로 뭐 잡은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추적은 하되 뭐 이게 막 미리 적극적으로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어떠냐.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은요? 아까 수주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조선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꼽잖아요. 조선 꼽을 때 삼성중공업도 꼽고. 조선 다 좋죠. 좋고 수주도 많이 받아 있고. 근데 이제 아까 생각했을 때 조금 생각을 좀 바꾸시면 조선 기자재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냐면 배를 뭐 조선 뭐 기자재 들어가야지 있죠.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좀 바꾸시면 뭐 예를 들어서 HD 그 현대로 인수된 그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엔진 선박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뭐 선박 엔진이 있어야지 배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자꾸 조선에다만 이걸 맞추실 필요가 없이 기자재 그것도 이제 뭐 광의에 그 엔진도 그 기자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중형에서 이제 대형으로 이렇게 STX는 이제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집안이 바뀌었으니까 그 덕을 좀 볼 거 아닙니까? 그 자기 안에 있는 조선사만 케어해도 배가 움직이는 때 추진력을 얻는 메인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 안에 살림살이 하는 또
중형급 엔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야 전기도 켜고 뭐 다 합니다. 이게 배가 굉장히 크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시면 그거 없이 니네는 뭐 배 안에서 전기 없어 배 안에서 뭐 불 떼서 밥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상황을 틀어서 보시면 배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많거든요. 꼭 들어가야 되는 거. 게임 섹터는요? 게임 섹터도 왠지 인터넷 섹터처럼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생각처럼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게임은 선취매하실 필요가 없어요. 선취매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게임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선취매하지 마십시오. 뜨면 하십시오. 자, 항공 호텔 레저 여행 이쪽은요? 이거는 중국 관광객 때 못 들어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실제로 중국이 뭐 우리나라만 단체 관광 허용한 게 아니거든요. 일본도 하고 다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이 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일본에 이제 많이 안 간다고 그러지만 그 방류 전까지 일본이 우리 10배 갔어요. 중국이 일본에. 근데 이제 우리도 하도 안 오다가 오니까 뭐 도움은 받죠. 이게 이제 근데 리오프닝 도움은 받죠. 근데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최근에 기관들이 엄청 사고 있어요. 이 리오프닝 섹터를. 그거 왜 살 것 같으세요? 이게 연휴가 딱 지나면 이제 우리 중간에 또 임시공휴일 해서 9월에 연휴가 6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월까지 넘어가잖아요. 네. 그게 딱 끝나면 이제 발표가 나올 겁니다. 우리 리오프닝 때문에 유커들이 와서 엄청 벌었다. 그러면 이제 팔 것 같아요. 기관이 이제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거든요. 지금 미리 이렇게 챙겨놔서 그게 탁 뜨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유커들이 말하자면 많이 와서 이게 잘 될 거니까 이 리오프닝 쪽 계속 산다 이러는 기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관이 최근에 아주 야무지게 사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추석 지나고 실적 나오면 팔아야죠. 그죠? 다만 단기적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자, 식음료 쪽은요? 이거는 이제 간헐적인 움직임을 볼게 이게 핵심이 곡물가 아니에요. 네. 근데 곡물가는 뭐 오를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그 곡물가 상승을 판매가에 전가시킬 수가 있을 거냐. 이것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성은 굉장히 약해요. 이게 곡물가 오르면 막 하루 이틀 팍 튀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지속성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요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움직이셔야지 될 것 같아요. FNF나 뭐 영업무역 힐러 어디스 같은 이쪽은요? 그냥 필라나 FNF 정도는 그냥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데 이것도 이제 비슷하죠. 식음료랑. 뭐가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 움직이는데 지속성은 좀 없죠. 영업무역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섹터 이제 점검하고 여쭤봤었는데 그럼 종잣돈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면 지금 어디에 좀 투자를 하면 좀 좋을까요? 어떤 종목 하나에 딱 투자하십시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스타일의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갖고 계신 돈 중에서 뭐 한 1,000만 원이나 뭐 1,500만 원 정도 나는 이건 픽스드 인컴으로 묻고 싶다. 그럼 그냥 채권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거는 뭐 금리가 앞으로 떨어져서 채권의 밸류가 올라간다 이런 쪽에 타겟을 두지 마시고 그냥 이건 내가 픽스드 인컴으로 묶어 놓는다. 안전으로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광의의 AI 쪽 거기에 뭐 이제 반도체 로봇 뭐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이슈 종목들 이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남은 그럼 9월에서 12월 투자 포인트란 눈여겨봐야 될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우리 개인분들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시장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지금 막 그 얘기되고 있는 유가 오르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미 국채금리 이게 이제 환율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이제 매일 체크를 좀 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 시장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이제 제가 이제 몇 개월 후에 다시 뵙겠지만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투자하고 내 인생엔 내가 주인공이지만 시장에서 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 투자는. 그러니까 내가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을 갖고 내가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돈을 갖고 남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가시지 말라. 그러니까 추경 매수보다 더 무서운 게 선취매예요. 이유 없는 선취매. 그러니까 타당성도 없고 그냥 내가 보기에 이게 갈 것 같아서 많이 빠져서 난 여기 가서 보초 쓰고 있다가 이거 먹을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지금 하실 타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예. 또 김작가 TV에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고 아마 이제 올해 연말에 내년 1월쯤에 뵐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저희 시청자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그냥 너무 편하게 힘 빼고 이게 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힘 빼고 하세요. 그냥 원칙대로 힘 빼고 수급이 깨지면 그 어떤 종목도 팔아야 되고 수급이 살아나면 그냥 사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 하나를 찍어가지고 이 종목이 우리 흔한 말로 대박이 터져서 인생을 고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자산 증식을 합리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짜 그냥 힘 빼고 툭툭 하시면 그게 훨씬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실제로 또 결과도 그게 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뵙니다. 제가 가시기 전에 저희 김작가 TV에서 최근에 건강 관련된 콘텐츠를 요즘 종종 올리는데 제가 이제 저자님 뵐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이제 연세가 저는 이제 50대나 60대 정도 생각했었는데 아니시잖아요. 네, 이제 70입니다. 예. 몇 년생이신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54년생, 한국 나이로 70이죠. 네. 그럼 이른에도 사실 이제 이렇게 정정하신 이 건강 관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 팀만 딱 쥐고 가신다면. 저는 이제 뭐 좋은 약 이런 건 잘 안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운동하시고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그냥 많이 했어요. 어떤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으세요? 뭐 저는 이제 뭐 3종도 했고. 철인 3종, 달리기, 자전거, 이제 수영. 네. 그래서 그 뭐 각각 섹터의 뭐 그 옛날 새마을연합회 안에서 서울시 대표도 하고, 그러니까 운동은 좋아해서 운동은 늘 생활 안에 지금도 매일 새벽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냥 편하게 마음 그냥 뭐 술 안 먹어야 오래 살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술도 적당히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그리고 주식도 그냥 깨질 수 있는 거니까 깨질 때는 그냥 허허 털어버리시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주식에서도 복리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복리를 하려면 우리가 또 건강이 확보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자님처럼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오래오래 김작가 TV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한세구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